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건 한국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는 한국은행과 정부 당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은행과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 결정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1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같은 데서도 금리를 내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럼 우리도 이제 금리를 좀 내려도 괜찮지 않냐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 사실상 분위기 잡아가면서 금리 인하를 푸시하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바로 이틀 뒤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걸 의식해서 여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거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더불어 금리 인하를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한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이 결정할 일에 입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특히 농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의류 등 이런 필수 소비재 가격이 주요국들보다 현재 높은 수준이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영세한 농업 환경과 높은 유통비 구조 등으로 비싸진 농산물 가격이 고물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구조적인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물가 수준을 낮출 수 있고 만약에 기대 수준으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 가게의 평균 소비 여력이 7% 높아질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런 의식주 물가를 잡겠다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하는 그런 금리 정책만으로는 생활비 물가를 잡기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비 물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데 농산물을 비롯한 식료품비 같은 생활비 물가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다 이거죠. 그리고 그 생활비 물가는 유통 구조라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 금리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럼 생활비 물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네요. 그런 거죠. 한은 총재가 농산물 가격 문제를 따로 언급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음날 19일에 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말한 고물가 주범이 농산물이라는 그 지적에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한국의 물가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52%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집계한 물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는 그 말입니까? 이게 사실 진짜 그런 뜻으로 한 말인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미로 말한 건지 어떤 의미로 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총선 전에 지난 3월 10일에는 창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려서 그때 사과 가격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그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통식품 기업들한테는 자체 할인 행사도 하고 가격 인하 등에 적극 동참하라고 사실 압박 아닌 압박도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 한국의 높은 물가가 과대평가된 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로 한 건지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이제 다음 날에 또 한국은행이 반박을 했죠. 이게 또 이어집니까? 네. 전문성이 있는 농식품부에서 보기에는 이번 한국은행의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국제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식료품과 의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라고 한 거예요. 농식품부의 반박에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거예요. 이번에는 좀 서로 찐하게 했네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총재가 나와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생활비 문제는 주요국들에 비해서 높고 구조적인 문제라서 금리로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또 농식품부 장관이 나와서
너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게 사실 그냥 단순히 일어난 해프닝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추적해오면서 다루어오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한국은행과 정부 당국 사이에서는 물가 문제를 비롯해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대립하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2023년 작년 2월에 보면 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도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당시에는 그래도 22년 8월까지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빠른 거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금방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됐고 우리도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다간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2월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유명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는 차를 잠시 멈추세운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게 더 낫다라고요. 작년 2월에 했던 이 말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를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부터 한국은행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작년 2월 첫 금리 동결을 하고 3개월이 지난 5월에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한 기자가 저성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연금, 노동, 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인데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에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재정을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하는데 근데 그건 나라를 망가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언론 반응은 한국은행이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펼치는 기관인데 무슨 여기서 갑자기 구조개혁 얘기까지 하냐면서 자기 권한을 넘어선 발언을 한다고 오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한국은행에서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럴만도 한 게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 상황이 부채 줄이고 긴축도 해야 되고 경기도 살려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데 정부는 특례 대출이니 하면서 부채를 계속 늘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고통 없는 해결책만 원하고 있고 경제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혼자서 하는 게 아닌데 한국은행한테 금리 결정이라는 칼자루 하나만 던져주면서 금리로 전부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대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튼 이때 당장 직면한 경제 상황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 못하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미리 던지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23년 봄부터 한국은행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었죠. 네, 그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다음 달 2023년 6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노골적인 작심 발언이 나오면서 기사를 장식했는데요.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적지만 그나마 긴축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미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채 감축하는 일도 틀어진 데다가 미 연준이 또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겠죠. 한 금통위원은 사상 유례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도 가계부채 감축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하면서 고금리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디레버리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채 감축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게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의 정책 이행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정책 간의 상충이 발생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그렇게 볼멘 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작년 6월인데요. 그 이후로 은행권에서 50년 만기 대출까지 등장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고 사회적인 논란까지 됐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노골적인 불만 정도나 나온 거지 문서의 형태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에서 불만 섞인 이야기 정도로 나오다가 하반기부터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작년 9월인데요.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높은 집값이라든지 무분별하게 계속 빚을 늘리는 가계부채 문제같이 이런 문제점들은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지원을 늘리고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에 가중된 일이고 이게 한국은행 자신들의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화 긴축 기조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 통화 긴축 기조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문서화한 거죠. 그쵸. 물론 이런 한국은행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말도 틀린 건 없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은 계속 금리 동결만 이어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책임 전가 혹은 책임 나눠 가지기의 느낌도 많이 줬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자기들도 금리를 올리면서 그런 지적을 했으면 그 말이 와닿았을 텐데 금리를 추가로 계속 올렸다가 괜히 부채 부담 문제 더 심각해지면 책임 다 뒤집어 쓸까봐 자기들도 몸살이고 금리 인상 안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못하는 거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답답함이 피부로 와닿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 23년 10월에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긴축 기조를 가지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이제 날이선 설전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당국하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금융당국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50년 만기의 대출을 통해서 DSR 규제를 회피하는 식으로 규제를 자꾸 풀어줬기 때문에 그게 결국 높은 수준의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연끌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걸 듣고 금융당국에서는 뭐라고 했죠? 네, 이 말이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한테 떠넘기는 듯한 한국은행의 이런 지적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랬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한 건 맞다. 근데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규제를 뭘 풀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주택 거래 등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라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고 금융당국도 선을 그은 거네요. 그쵸. 금융당국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은행 너희가 통화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100%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금융통화 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동결하든 그게 뭐가 됐든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 자기들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기조에 100% 다 동의하고 이견 없다고 했으니까 방해하는 게 없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고요.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랑 긴축 문제 때문에 정부 당국과 한국은행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여기에 물가 문제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올해 1월에 들어 한국은행에서 물가 문제와 관련해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 건 맞지만 물가 안정기로의 재진입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 물가 지표의 일시적인 긍정적인 신호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간다고 보기 어렵다. 언제든지 다시 튈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칫 부주의로 경계를 풀어서 물가에 잘못 대응하게 되면 물가 안정기로의 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한 사례를 보더라도 물가가 안정기에 도달하기 직전에 방심한 나머지 부주의한 정책 때문에 물가 안정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물가 안정기의 특징하고 배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을 녹여놨네요. 톡 깨놓고 말하면 물가 안정기 진입의 성패 여부는 정부한테 달렸다는 거잖아요. 네,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작년부터 점점 수위가 높아지다가 이번에 드디어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관급의 정부 고위 관료랑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에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딪히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물가 상황이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안정화되고 있는 게 맞지만 하지만 이렇게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수치와는 별개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려하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됐을 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지금 이게 제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돼서 물가가 올랐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부동산 PF 문제를 비롯해서 자영업, 가계대출에서 지금 빚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식료품 등을 비롯한 필수 소비재 가격, 의식주 생활비 물가가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너무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건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자신들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이 물가 문제를 정부 측으로 공을 떠넘긴 겁니다. 한국은행 우리가 가진 수단은 금리를 올리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수단마저도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될 거다 하고 물가 문제를 떠넘긴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만 하라고 푸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서로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진작에 금리를 올려야 할 때 금리를 안 올리면서 정부가 못하고 있는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필요한 구조개혁은 안 하면서 한국은행한테 자꾸 금리 인하의 필요성만 계속 강조하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물가 문제는 뒷전이고. 네. 지금 서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상대가 안 한 일이나 상대 책임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만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거나 지금보다 더한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정책 결정이, 정책 추진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흐름 차원에서 쭉 훑어봤지만 긴축이나 가계부채 축소, 물가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해줘야 할 역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은행도 금리 결정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뒤집었을까봐 소극적입니다. 전부 뒷짐지고 남이 못한 일, 남이 해야 되는 일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도 그런 상황 많이 보죠. 그런 조직이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